제76조 1. 대통령은 매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제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제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긴급명령이었다. 76조 1항은 긴급명령권입니다. 매우 외환, 천재지변과 같이 굉장히 긴급한 상태가 생겼을 때 법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법을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럴 때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항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앞서 말한 것처럼 긴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항은 국회 승인에 관한 거예요. 긴급명령을 바라고서 그냥 끝이 아니고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승인을 못 받으면 사항에서처럼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이 긴급명령으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금융실명제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으로 한 거예요. 왜 긴급명령으로 했을까요? 돈을 빼돌릴까 봐예요.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사이에 차명 계좌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긴급명령을 발동할 조건이 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우 외환, 천재지변이냐,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닥쳐왔느냐 하고요. 그게 아니니까 사실 헌법상 요건이 안 됐지만 국민 90% 이상이 찬성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말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국회 승인 단계에서 감히 반대표를 못 던졌기 때문에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도 이렇게 긴급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 긴급 명령이 요건이 안 된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 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77조에서는 계엄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계엄법이고요. 계엄의 조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정해져 있어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는 약합니다. 경비계엄일 때에는 이런 특별한 조치를 못해요. 그냥 군대가 나와서 질서 유지만 합니다. 비상계엄일 때에는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장제도 등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계엄법에 따르면 영장을 미리 받지 않고도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되거든요.
계엄 선포 시에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국회가 제적의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대응하려고 만든 기무사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가 계엄을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야당 의원 50명가량을 체포할 기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작전대로 됐으면 저도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야당 의원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체포되는 거잖아요.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상계엄이란 형식을 빌었던 내란이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평상시 방송이 이어지면서 자막으로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바로 내랄이라는 것을 직감했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계엄이라면 방송 등은 바로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사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평상시 통제 수단으로는 통제되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이어졌겠지요. 그런데 그런 보도 하나 없이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고 있었기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사동원 즉 내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로 향했고 국회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정문 등 주요 출입구는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출입구로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하였는데 본회의장은 국회에 투입된 군병력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반강제로 갇혀 있었기에 군의 투입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국회 직원, 의원 보좌진, 기자,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군을 막아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겪었거나 나중에 들었던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내란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헌법 77조 3항을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 국회에 대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입니다. 내란이죠. 그 외에 특정 정치인을 하라고 했다거나 국회에 대한 예산 지원 전면 중단 및 비상입법기구 구성을 위한 예산 확보 지시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확실히 내란입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은 임명 플러스 면직. 여기에서 말하는 임면의 뜻이 뭐예요? 임면과 면직을 합친 말이 임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무원을 법률에 따라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다는 거죠. 제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일반 사면 대 특별 사면. 사면, 감형, 복권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사면법이고요.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가장 큰 차이점은 사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특별 사면은 홍길동, 김영희 이런 식으로 사면할 사람을 일일이 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일반 사면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류를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생계형 절도사범, 무면허 운전자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특별 사면에 비해 일반 사면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할 때에는 특별히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위 헌법의 규정에도 특별한 요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법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제하는 것은 아무 말이 붙어 있지 않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기에 그것을 명확화하는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면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사면금지법이라 이름 붙인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에 살펴본 제2요구권, 거부권 역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에 거부권 행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훈장, 포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훈법입니다. 상훈법에는 훈장의 종류와 포장의 종류, 그리고 각 훈장과 포장을 줄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훈장과 포장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훈장이 급이 높고 포장은 훈장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의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시정설 연설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하겠다고 하면 국회 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국회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소집돼요.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국회가 모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국회라는 게 국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소집 요구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서 다른 47조 1항을 보면 국회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로도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국회에 와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을 시정연설이라고 해요. 시정연설을 아무 때나 하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는데 대개 예산을 잘 심의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회법 84조인데 여기서는 꼭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대통령이 합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예산 관련한 시정연설은 당연히 올해 예산을 잘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겠죠.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명령은 문서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문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중하게 하게 되고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두로 지시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두로 지시했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명령하는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고요. 이걸 부서 권한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부서는 부속된 서명이라는 말이에요.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대통령 1호 명령은 땡땡입니다.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서명하는 장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명령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해요. 그런 그러니까 서명자가 3명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 명령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진짜 용기 있는 장관이 잘릴 각오로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부서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12상 비상계엄의 경우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의 부서 역시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요건도 안 갖추었지만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겸할 수 없다. 이 조항에 의하면 대통령이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대통령이면서 법무부 장관 하는 건요. 헌법에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조항이라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불소추 특권이에요.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고 했었죠.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소출한 무엇일까요? 소출한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해요. 기소는 뭘까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죄를 묻기 위해 재판에 붙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소추라고 하는 것은 수사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기소를 못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재판에도 못 붙이는데 수사할 필요나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결국 수사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엄밀히 보면 소출한 기소에 대한 것이기에 수사는 할 수 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되기 전에 소출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수사도 이미 수사만 되고 강제 수사까지는 안 된다.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이걸로도 논쟁이 있었고요. TV 토론도 했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소출하는 단어 하나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데 소출하는 단어를 적용해본 전례가 없다 보니 해석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새누리당은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되고 심지어 이미 수사도 포함되기에 수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방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기에 수사, 심지어 강제 수사까지 다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례가 있기에 이번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이외에 강제 수사, 체포, 압색 수사가 시도되었고 체포와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탄핵된 대통령은 예우를 못 받는다. 전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예우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정한 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모든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했거나 보호 요청을 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우를 해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물러났기에 예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요? 일정한 기간 동안 경호를 받고 교통, 통신 등을 지원받습니다. 사무실도 지원받고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의 치료도 제공받게 되어 있어요. 제2절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수. 자,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총리 얘기가 나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요.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해요. 반면 장관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돼요.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긴 해도 87조 1항에 의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요. 제87조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다. 제87조에서는 국무위원의 임명과 역할, 해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장관도 자동적으로 국무위원이 됩니다.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어요. 장관인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때 국회 동의는 필요 없어요. 국무위원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합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고요. 군인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서 언급돼 있네요. 현직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군인은 안 돼요. 군인을 그만둬야 국무위원 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죠. 국방부 장관, 장관이기에 당연히 국무위원이죠. 군인일까요? 아닙니다. 현역을 면한 후라야 국무위원이 된다고 헌법에 적혀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되고 싶으면 군인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긴 해도 현재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이게 문민 통치의 핵심이에요. 군대를 민간인이 통제하는 거예요. 물론 군 장성 출신이 아닌 아예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잖아요. 여성도 국방부 장관 하고요. 2019년 7월까지 독일 국방부 장관이었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드 엔도 여성입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는 심의를, 대통령이 결정을,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해요.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와 결정의 차이는 뭐죠? 심의권과 결정권의 차이는 뭘까요? 심의는 그냥 검토만 하는 거예요.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국무회의가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거잖아요.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획,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군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확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총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계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사항들에 대해 국무회의를 안 거치면 헌법 위반이에요. 아무리 심의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친다 해도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각부의 권한을 확정하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했다면 헌법 위반입니다. 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권자니까요.
그런데 6호에 따르면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지 말이에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심의를 안 거쳤으면 헌법을 어긴 거니까요. 또 12.3 사태의 경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었는데 계엄 역시 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 국회 국무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당시 국무회의는 12월 3일 밤 10시부터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약 5분 동안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정식 회의실에서 개최되지만 이번 회의는 대접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안건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회의 중에도 공식적인 안건 상정이나 심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에 나와서 정식 심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록이나 발언 요지도 작성되지 않았고 문서도 없고 부서도 없었다고 하죠. 이 당시 비상계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 요건도 안 갖추었지만 형식적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지요. 제90조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를 둘 수 있다. 2. 국가 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 원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만 남아있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 국가 원로 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원로로 구성되고 대통령에게 국정에 관한 자문을 해줍니다.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실상 소집이 안 되고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가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인데 이 법은 1988년 만들어졌으나 1989년에 폐지되었어요. 결국 국가원로 자문회의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국가원로 자문회의에 관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검토됐었습니다. 제91조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꼭 필요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약자로 NSC라고도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원로자문회의와는 달리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다룬 90조 1항을 한번 보세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둬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룬 91조 1항을 보세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둬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잖아요. 소집되면 청와대 벙커에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이렇듯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기구예요. 제92조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 민주평통, 자문회의라는 것도 있어요. 민주평통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평화통일정책에 관해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데 각 지역에 지혜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해외에도 둡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자문위원 모두에게 대통령이 위촉장을 줍니다. 제93조 1.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경제정책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장 대통령과 5인의 당연직위원,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및 대통령이 위촉한 30인의 민관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역할을 하는데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반발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통제했던 것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